손님, 이 시계 제 거랑 똑같아요. 대박! 국밥을 내려놓던 젊은 알바생의 목소리에 민우의 눈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그의 번듯한 차림새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낡아서 끝이 해진 쑥색 가죽 시계. 그것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우의 심장처럼 붙어있던 지독한 그리움의 흔적이었어요. 흔치 않은 디자인인데 신기하다. 맛있게 드세요. 브랜드도 이름도 없는 시계. 22년 전 어느 골목 시계방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한 쌍을 사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북두칠성 모양을 새겨 넣었던 바로 그 시계. 민우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집니다. 과연 이 낡고 해진 시계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나이 사연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복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계신 그곳에 항상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가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숟가락 하나 들기도 전에 가슴을 뒤흔들어 놓는 순간으로 말이죠. 민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 골목 안쪽 허름한 국밥집의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양복 대신 수수한 점퍼를 걸치고 기업의 회장이라는 타이틀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죠. 그에겐 이런 곳이 편했습니다. 투자 보고서와 회의실 불빛이 아닌 구수한 된장 냄새와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있는 곳. 번듯한 레스토랑보다 이 허름한 식당의 들깨 향이 그의 저녁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구석자리에 앉아 소고기 국밥 하나를 시킨 민우는 습관처럼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손목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시계 하나가 감겨 있었어요. 짙은 쑥색 가죽줄은 여기저기 헤어져 시롤이 삐져나와 있었고 구리빛 테두리도 본래의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죠.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손목에 이 시계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우는 이 시계만은 절대 풀지 않았어요. 2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자리에 들 때조차 이 시계는 늘 그의 손목 위에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의 할머니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고 좁은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던 그때였어요. 어머, 손님 잠시만요. 밝고 또렷한 목소리가 민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 알바생 하나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우의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을 남짓되어 보이는 그 알바생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시계 제 거랑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민우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그런데 그 알바생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쑥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손목 위에 감겨 있던 것은 민우의 눈에 너무도 낯익은 빛깔이었어요. 짙은 쑥색 가죽에 세월에 바랜 구릿빛 테두리. 크기만 조금 작을 뿐 빛깔도 질감도 놀라울 만큼 똑같은 시계가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짙은 쑥색 가죽의 구릿빛 테두리, 진짜 흔치 않은 건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알바생은 신기하다는 듯 자기 손목과 민우의 손목을 번갈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고 거침없던지 민우는 대꾸를 하려다가도 목구멍이 막혀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간신히 입을 연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시계 흔한 게 아닌데 어딘가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이어가기엔 그의 심장이 허락하질 않았으니까요. 별이는 진짜 신기하다 한마디를 더 남기고는 새 손님이 들어온 입구 쪽을 향해 씩씩하게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민우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앞에 놓였지만 숟가락을 집어들 수가 없었어요. 쑥색 가죽의 감촉이 구릿빛 테두리의 빛깔이 22년 전 그날의 기억과 정확히 포개졌기 때문입니다. 종로 뒷골목, 이름도 없던 작은 시계방, 유리 진열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쑥색 시계 2개. 그걸 발견하고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22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민우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한 시계겠지. 민우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왼쪽 손목 위에 시계를 감싸쥐었습니다. 가죽은 다를 대로 달아 그의 체온과 구별이 안 될 만큼 얇아져 있었지만 째깍째깍 이어지는 초침 소리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국밥집 안에서는 저녁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금 전 그 알바생의 손목 위에서 보았던 쑥색 빛깔만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고 적막한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손목 위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째깍째깍 멈추지 않는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날이 밝아도 민우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수백 평이 넘는 대저택에 사람이라곤 민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넓은 거실에 놓인 소파도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위 6개의 의자도 현관의 넓은 신발장조차도 전부 한 명의 것이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건 오직 민우의 발자국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목 위의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 안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자기 손목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이 낡은 시계뿐이라는 걸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처음 떠올린 건 아니었어요. 사실 민우는 22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지수가 밤기차를 타고 사라진 그의 겨울이었죠. 민우가 미친 듯이 지수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집안끼리 약속된 혼사,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딸과의 정략 결혼이었어요. 민우는 거부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안 된다고 버텼죠. 하지만 아버지는 서재에 민우를 불러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그 여자는 이미 떠났어. 스스로 떠난 사람은 다시 안 와. 제발 정신 차려라.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힌 건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분명 자기 발로 떠났으니까요. 우린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사람. 민우는 그 사실 앞에서 무너졌고 결국 부모가 정해준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한다며 웃고 떠들 때 민우는 턱시도 소매 안쪽에 감춰둔 쑥색 시계의 째깍거림을 듣고 있었어요.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 있는 신랑을 그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껍데기였습니다.
아내 쪽에서도 이 결혼이 양가의 사업을 위한 것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사이에 정이 들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끝내 그 기대에 응하지 못했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건네는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어느 날 밤 아내가 소파에 앉아 민우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시계 누가 준 거예요? 그렇게 낡았는데 왜 안 바꿔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 대신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을 겁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민우는 한 글자의 반대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그 이유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뒤로 민우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민우의 추진력과 결단력을 칭찬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을 놓는 순간 텅 빈 집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수십 명 앞에서 거침없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혼자 신발을 벗는 순간만큼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달렸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저택에 돌아오면 그를 맞아주는 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조명과 빈 식탁 위에 쌓이는 먼지뿐이었어요. 가끔 정말 가끔 술 한 잔이 과한 밤이면 민우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지수가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돌리며 웃는 그 모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우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시계를 한번 만지고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 민우에게 어젯밤 국밥집에서 본 광경은 그동안 겨우겨우 덮어두었던 뚜껑을 단숨에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쑥색 가죽, 구릿빛 테두리,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그것을 차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던 그 젊은 알바생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서 겹쳐졌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모양이 어딘가 심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은 정원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이 집에서 그 빛을 함께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민우는 시계를 감싸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새긴 북두칠성이야. 그것까지 똑같을 리는 없잖아.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 시계의 뒷면을 봐야 한다. 거기에 만약 자신이 새긴 그 투박한 북두칠성 모양의 7개의 구멍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시계를 풀어 뒤집었어요. 금속 뒷판에 투박하게 새겨진 7개의 구멍이 조명빛을 받아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자기 손으로 직접 송곳 끝을 불에 달고 하나하나 눌러 찍었던 별자리. 그 기억이 22년이라는 세월을 순식간에 거슬러 올랐어요. 그건 종로 뒷골목,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21층 22층 23층 24층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 30층 31층 32층 33층 34층 35층 36층 37층 38층 39층 40층 41층 42층 43층 44층 45층 46층 47층 48층 49층 50층 51층 52층 53층 54층 55층 56층 57층 58층 59층 60층 61층 62층 63층 64층 65층 66층 67층 68층 69층 70층 71층 72층
구석에 있던 시계방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유리문엔 빗물 자국이 줄줄 흘러내린 채 말라붙어 있던 허름한 가게였어요. 그날 비를 피하려고 둘이서 후다닥 뛰어들어간 곳이 하필 그 시계방이었죠. 손님이 온 게 언제였는지도 모를 만큼 한산한 가게 안에서 지수가 진열장 구석에 나란히 놓인 시계 2개를 발견했어요. 짙은 쑥색 가죽에 구릿빛 테두리, 먼지가 두껍게 쌓여 가죽 빛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수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쓱 닦아내자 그 아래에서 깊고 진한 쑥색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거 봐. 똑같은 게 딱 2개야.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이것만 2개. 지수가 시계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가게 주인이 그거 한 세트로 들어온 건데 색이 독특해서 그런가 아무도 안 사가요. 쌍으로 가져가실 거면 싸게 드릴게요 하고 귀찮은 듯 말했고 지수는 민우의 팔을 잡아 끌며 우리 이거 사자, 응? 커플 시계다 커플 시계 하며 졸랐습니다. 세상에 딱 2개뿐이라는 것,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 먼지 속에서 둘만이 발견했다는 것. 그게 지수에겐 어떤 명품보다 귀한 이유였습니다. 시계를 사고 나서 비가 그친 골목을 걸으며 민우가 말했어요. 우리만의 뭔가를 표시하자고. 지수가 뭘 새기면 좋겠냐고 물었고 민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북두칠성. 길을 잃어도 하늘만 올려다보면 찾을 수 있는 별. 우리도 그러자. 아무리 멀어져도 이 별을 보고 서로를 찾자. 그날 밤 민우는 자기 자취방에서 송곳 끝을 라이터 불에 달궈가며 시계 뒷면에 7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자기 시계에 연습 삼아 찍고 지수의 시계에는 더 신중하게, 더 정성을 들여 찍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투박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지수는 완성된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야, 이게 북두칠성이야, 국자야? 하면서도 자기 손목에 시계를 채우고는 팔을 쭉 뻗어 한참이나 감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민우의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재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민우는 시계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딱 2개뿐인 시계야. 내가 직접 별자리를 새긴 시계. 똑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수록 어제 국밥집에서 본 별이의 손목 위 쑥색 빛깔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흘 동안 민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서재에 앉아 시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하는 게 두렵다는 생각이 시소처럼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민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복을 벗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아 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민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지만 국밥이 나오는 동안에도 그 알바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늦게 오는 건 아닌지, 잠깐 자리를 비운 건 아닌지, 국밥이 나오고 반쯤 먹고 거의 다 비울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민우는 계산대 앞에 서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물었어요. 저기, 저번에 여기서 일하던 젊은 학생 있잖아요. 오늘은 안 나왔나요? 계산을 하던 중년 직원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별이요? 걔 대학생이라 시간 날 때만 나와요. 오늘은 쉬는 날이고 내일은 나올 거예요. 내일. 그 한마디가 민우의 귀에 박혔습니다. 고작 하루를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 하루가 1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민우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가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오전 일정을 모두 비웠습니다. 비서가 임원회의 자료를 들고 서재에 들어왔을 때 민우는 이미 점퍼를 걸치고 차 키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회의 내일로 미뤄하고 짧게 지시하는 민우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비서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20년 넘게 민우 곁에서 일한 비서였지만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점심이 되기도 전에 시장 골목에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온 거였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아직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고 주방에서 칼질 소리와 육수 끓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죠. 민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하나를 시켰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눈은 자꾸만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아직 그 알바생은 나오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민우는 건성으로 두어 숟가락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방울이 동그랗게 떠다니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민우는 손목 위에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째깍째깍 흘러가는 초침 소리가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안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들이 몰려와 자리를 채웠고 주방에서는 국밥 뚝배기가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유리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모, 저 왔어요. 오늘 수업 일찍 끝났어요. 민우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입구에 서서 앞치마를 집어드는 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운동화 끈이 살짝 풀린 채로 들어온 별이는 여느 대학생과 다를 것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시선은 단 한 곳으로 향했어요. 별이의 왼쪽 손목. 거기에 쑥색 시계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오다가 구석 자리에 민우를 발견했어요. 손님, 시계 손님이시잖아요. 또 오셨네요?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 별이를 보며 민우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별이가 다가와 치워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민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시계 말이야, 어디서 난 건지 물어봐도 될까? 내 거랑 너무 똑같아서 그 뒤로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 별이는 눈을 깜빡이더니 이거요? 하며 자기 손목의 시계를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경계하는 기색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시계를 자랑할 기회라도 된 듯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엄마 거예요. 엄마가 엄청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건데 이게 너무 빈티지하고 예쁜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가 찬다고 졸랐어요. 별이는 말을 이으며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의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 주인이 정말 자기가 떠올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민우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거였다고? 그러면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그 시계 뒤쪽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이상한 부탁인 거 알아. 근데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시계줄 버클을 풀기 시작했어요. 뒤쪽이요? 잠깐만요. 저도 뒤는 자세히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시계를 풀어내 민우 앞으로 톡 내밀며 여기요 하고 건넸습니다. 천천히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투박하게 파인 7개의 구멍. 북두칠성. 종로 뒷골목 그 허름한 시계방 앞에서 송곳 끝을 라이터 불에 달고 하나하나 눌러 찍었던 바로 그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시계에 먼저 연습 삼아 새기고 이 시계에는 더 정성을 들여 눌렀는데도 결국 투박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그 자국이 22년이라는 세월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야가 흔들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별이 엄마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확실했어요. 세상에 단 2개. 민우가 직접 별자리를 새긴 시계. 그중 하나를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의 손목에 채워줬고 그 시계가 20년을 넘는 시간을 건너 지금 이 국밥집 알바생의 손목 위에 와 있다는 것. 별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 손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별이가 당황한 듯 주방 쪽을 돌아보며 이모, 여기 손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고 말하려는 걸 민우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 갑자기 이래서. 민우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시계 정말 소중한 거구나. 잘 차고 다녀. 근데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셔? 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다가 시계를 돌려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의 밝은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어요. 엄마요? 엄마는 원래 여기서 일하셨는데 지금은 집에 계세요. 좀 편찮으셔서요. 그 말끝이 가라앉는 걸 민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싹싹하게 웃던 별이의 표정에 처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지만 별이는 금방 표정을 다잡으며 시계를 다시 손목에 채우고는 손님, 물 좀 드릴까요?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뜨거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국밥집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별이가 홀에서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말을 많이 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별이가 뚝배기를 나르다가 민우 쪽을 지나갈 때면 수고하네 하고 한마디 건넸고 별이도 시계 아저씨 또 오셨어요? 하며 익숙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느새 민우에겐 시계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가게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저녁 손님이 빠져나간 뒤 빈 테이블이 서너 개나 남아 있었고 주방에서도 불 끄는 소리가 일찍 들려왔어요. 별이가 빈 테이블을 행주로 닦다가 민우가 앉은 쪽으로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슬쩍 걸터 앉았습니다. 아저씨, 국밥만 드시네요. 다른 것도 맛있는데. 국밥이 제일 낫더라고. 근데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잖아요. 민우는 잠깐 웃으며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대답했어요. 학생은 대학교 다닌다고 했지? 여기서 이렇게 매일 알바하면 학교는 괜찮아? 별이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시간 맞을 때만 나와요. 별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민우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큰 솥을 옮기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솥이 엄청 무거운데 혼자 옮기시다가 그만. 그래서 지금 집에서 누워 계시고 제가 대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민우의 숟가락을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별이는 행주를 접었다
폈다 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게 느껴졌지만 목소리 끝이 자꾸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엄마가 여기서 거의 10년 넘게 일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시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사고 나고 나서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귓속으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민우의 가슴을 눌러왔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지수라면 지수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별이는 민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금방 나으실 거예요. 원래 엄마가 되게 억척스러운 분이거든요. 어디 아파도 절대 내색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별이는 고개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씩씩하게 웃는 그 모습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다던 엄마를 빼닮은 것 같아서 민우의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중년 직원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 듯 가방을 챙기며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아, 나 먼저 갈게. 뒷정리 좀 부탁해. 별이가 네, 이모. 수고하셨어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빈 뚝배기를 싱크대로 옮기며 중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말투였어요. 별아, 지수 씨는 요즘 좀 어때? 엄마 요즘 그래도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 대화가 민우의 귀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수 씨? 민우의 세계가 멈추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기울어지는 것도 물이 테이블 위로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수. 2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 방금 이 국밥집 안에서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한마디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것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였죠. 하지만 시계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새겨진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 그 시계를 20년 넘게 서랍에 넣어두고 간직해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지수. 이 모든 것이 우연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었어요. 민우의 눈앞에 그 옛날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빗속에서 시계를 사던 날, 북두칠성을 새기며 웃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지수의 뒷모습. 우린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지던 지수의 등이 긴 세월을 찍고 눈앞으로 튀어나와 민우의 숨통을 틀어막았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이가 싱크대에서 돌아오다 민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물 쏟으셨네. 잠깐만요. 행주 가져올게요. 별이가 불이 나게 행주를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붉어진 눈을 보고는 손을 멈추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눈이 빨개요. 어디 아프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가까스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국물 먹다가 좀 사례가 들렸나 봐. 별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다가 물새로 갖다 드릴게요 하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지수라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인 걸까? 별이가 물컵을 새로 가져다 주었어요. 민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오늘도 수고했어.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별이가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며 웃었어요. 가게를 나온 민우는 시장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민우의 귓속에서는 방금 들었던 두 글자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서재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라는 두 글자가 귓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와 지수가 처음 만난 건 민우네 회사 건물에 있던 작은 분식집에서였습니다. 당시 민우는 아버지 회사에서 막 실무를 배우기 시작한 20대 중반의 청년이었고 지수는 그 지하 분식집에서 점심시간마다 라면과 김밥을 파는 알바생이었어요. 재벌가 외아들과 분식집 알바생.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민우의 발길은 매일 그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고급 식당이 있었는데도 민우는 점심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처음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 분식집의 김밥이 유난히 맛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지수가 주문을 받으며 오늘도 같은 거요? 하고 웃을 때 그 웃음이 좋았던 겁니다. 건물 위층에서 아버지와 임원들의 무거운 회의에 시달리다가 지하로 내려와 그 웃음을 보면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게가 잠깐이나마 거치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민우는 점심시간이 아닌 저녁에 분식집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가서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뭐 남은 거 있어요? 하고 물었고 지수는 라면이랑 김밥밖에 없어요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둘은 마감 후 빈 분식집에 마주 앉아 남은 김밥을 나눠 먹고 오뎅 국물을 홀짝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수는 가난했지만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벌어먹고 살았다는 얘기를 할 때도 눈물을 보이거나 불쌍한 척하는 법이 없었어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오뎅 국물을 후후 불어 마셨고 민우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둘의 연애는 비밀이었어요. 민우의 집안이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트는 늘 사람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먼 동네의 작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사람이 뜸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간식을 먹고 밤늦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어묵을 나눠 먹었어요. 민우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면 지수는 나 그런 데 가면 어떤 포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잖아. 여기가 좋아하며 포장마차 의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민우에게 지수와 보내는 시간은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재벌가 후계자, 집에서는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외아들. 어디에서든 한도연 회장의 아들 민우라는 이름표가 따라다녔지만 지수 앞에서만은 그냥 민우였습니다. 라면 국물을 셔츠에 튀겨도 노래방에서 음치인 게 들통나도 지수는 배를 잡고 웃으며 놀렸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것, 자기 앞에서 꾸밈없이 웃을 수 있는 것. 그 단순한 것이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민우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뛰어들어간 시계방에서 쑥색 시계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던 지수의 얼굴, 송곳으로 북두칠성을 새기며 이게 북두칠성이야 국자야? 하고 깔깔 웃던 그 밤 시계를 서로의 손목에 채워주며 길을 잃어도 이별을 보고 서로를 찾자고 약속하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민우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도 빠짐없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의 어머니가 지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민우의 신용카드 내역에서 자기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동네의 소비 기록이 반복되는 걸 발견한 거였죠. 조사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며칠 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들이 분식집 알바생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지수를 직접 찾아간 건 민우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분식집 마감을 끝내고 나오는 길목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었어요. 차에서 내린 민우의 어머니는 지수의 이름을 불렀고 지수는 처음 보는 그 여자가 민우의 어머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는 커피를 시키지도 않은 채 지수를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박지수지? 우리 민우 만나는. 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맞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너 맞구나. 우리 민우 앞길 막지 마라. 민우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후계자야. 그 아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너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 그게 네 눈엔 사랑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고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을 통보하듯 말했어요. 그게 더 모멸적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알바하며 벌 수 있는 용돈 수준이 아니라 네가 새 출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야. 이거 받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민우한테 연락하지 말고 민우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네가 민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테이블 위로 밀려온 두꺼운 봉투를 지수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민우 씨를 만난 적 없습니다. 돈으로 정리될 사이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 돈이 싫다면 안 받아도 좋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 네가 민우 곁에 있는 한 그 아이는 이 집안에서 버림받게 돼. 후계 자리도 아버지의 신뢰도 전부 잃어. 네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 민우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겠냐고. 그 말이 지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돈 봉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우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지수가 끝까지 버티고 있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수는 골목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민우의 어머니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라는 걸. 민우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잃게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자기가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걸. 민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지수는 민우를 불러냈습니다. 늘 만나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그날 지수의 얼굴에는 평소의 웃음이 없었어요. 민우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물었을 때 지수는 앞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그만 만나자. 민우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눈을 보는 순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나는 알바나 전전하는 사람이고 민우 씨는 이 나라 손꼽히는 집안의 아들이잖아. 이게 잠깐은 될 수 있어도 끝까지는 안 돼. 서로 다치기 전에 그만두자. 민우는 지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찾아갔어? 그렇지? 내가 다 해결할게. 집안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말하지 마.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우 씨가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고 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민우 씨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나는 옆에서 볼 수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나한테도 민우 씨한테도 지옥이야. 민우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너 없이 사는 게 지옥이 아닌 것 같아? 지수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민우의 손을 천천히 풀어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본 뒤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밤기차를 탔습니다. 자취방에 있던 짐을 대충 챙겨 캐리어 하나에 넣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역으로 향했어요. 자정을 넘긴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손목에는 쑥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텅 빈 플랫폼에 울려 퍼졌죠. 지수는 그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고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들어 어두운 선로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객차에 올라탔고 창가 자리에 앉아 이마를 유리에 기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플랫폼의 불빛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지켜보았어요. 민우가 지수의 자취방에 달려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아 밤새 미친 듯이 연락을 시도하다가 새벽에 택시를 잡아타고 지수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 있어야 할 지수의 옷들이 사라져 있었고 신발장에 놓여있던 낡은 운동화도 없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지수가 쓰던 머그잔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머그잔. 그 뒤로 민우는 미친 듯이 지수를 찾았습니다. 지수가 일하던 분식집에 가보았지만 이미 그만둔 뒤였고 지수가 가끔 언급했던 친구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아무도 지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으려 했지만 성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떠난 것이라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어요. 아버지는 민우에게 유학을 권유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라. 이참에 외국에서 경영 실무를 배워와라. 민우는 거부했어요. 지수를 찾기 전에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지수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달째가 되었을 때 민우는 매일 아침 지수의 빈 자취방 앞에 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오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지수가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며 웃을 것 같은 환각이 보이는 순간 민우는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민우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도 민우의 왼쪽 손목에는 쑥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땅을 내려다보며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꼭 찾을게. 돌아오면 반드시 찾을게. 하지만 민우는 돌아와서도 지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밤기차는 지수를 낯선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어요. 기차역 매표소에서 가장 먼 곳으로요 하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세다가 포기하고 이마를 유리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원 벤치에서 자기 손을 놓지 않으려던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객차 안에 혼자뿐인 자기 모습만 비쳤으니까요.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역 밖으로 나온 지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갈 곳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역 앞 로터리에 택시 몇 대가 서 있었지만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웠습니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걸었습니다. 지수가 그 도시에서 처음 구한 곳은 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방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이 없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방이었지만 한 달 보증금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이 거기였어요. 지수는 캐리어를 방 구석에 밀어넣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고 눈을 뜨면 또 울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보낸 뒤 지수는 세수를 하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울어도 배는 고팠고 배가 고프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역 근처 식당가를 돌며 직원 구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찾았고 그날 오후부터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수의 나이 24살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수는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자 처음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이 많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몸이 축난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졌고 결국 퇴근 후에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사에게 증상을 말하자 약사가 잠깐 지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시냐고. 지수는 약국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몇 분이 지수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때 지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줄의 선 위로 시야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고 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국을 나온 지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자기 배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아직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기 안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지수의 온몸을 진동시키고 있었어요. 지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수는 북두칠성이 있을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직 쑥색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별하던 날에도 차마 풀지 못했던 시계.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지수의 손목 위에서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민우에게 알려야 하나?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그 생각은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떠난 이유를 생각하면 다시 연락하는 건 모순이었으니까요. 민우가 모든 것을 잃는 걸 옆에서 볼 수 없어서 떠났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다시 돌아가면 민우의 삶은 더 크게 흔들릴 것이었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겠냐고. 지수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지키겠다고. 민우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키우겠다고. 그날 밤 지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열었어요. 옷가지 사이에 넣어온 몇 가지 소지품 중에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분식집 마감 후 빈 가게 안에서 둘이 셀카를 찍었던 사진.
민우가 어색하게 웃고 있고 지수가 민우의 팔을 잡아 끌며 깔깔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캐리어 안쪽 주머니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어요. 시계를 푸는 손이 떨렸습니다. 버클이 풀리는 순간 손목 위에 시계가 감겨 있던 자리가 하얗게 드러났어요. 그 하얀 자국을 바라보며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매 순간 민우가 생각났으니까요. 초침이 째깍거릴 때마다, 가죽이 손목에 닿을 때마다, 공원 벤치에서 길을 잃어도 이별을 보고 서로를 찾자고 했던 민우의 목소리가 귓속에 울렸으니까요. 그걸 차고 있으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수건으로 한 겹 감싸고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사진과 나란히 넣었어요. 차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와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지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달이 차고 지수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옮겼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에서 조리보조로, 조리보조에서 서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일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다음 달 월세가 밀렸고 월세가 밀리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출산은 작은 병원에서 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갈 때 손을 잡아줄 사람도 복도에서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고 간호사가 보호자분은요? 하고 물었을 때 지수는 없어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올 때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 지수는 울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기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었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지수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지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먹만한 얼굴, 꼭 감은 눈, 볼에 남아있는 작은 보조개. 그리고 문득 지수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민우 씨를 닮았네. 그 말을 꺼낸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반드시. 지수는 아이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습니다. 북두칠성의 별. 밤하늘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올려다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별.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길을 잃어도 이 아이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민우와의 약속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자라면서 지수의 삶은 더 고단해졌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에 나갔고 식당이 파하면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밀린 빨래를 돌렸고 새벽에는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연락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새벽에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에 업고 달려갔던 밤에도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 집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정했던 날에도 민우라는 이름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밤이면 아이가 깊이 잠든 뒤에 서랍을 열었어요. 수건에 감싸둔 쑥색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건전지를 갈아 끼운 적은 없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이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뒤집어 뒷면의 북두칠성을 손끝으로 쓸어보곤 했습니다. 투박하게 파인 7개의 구멍.
민우가 야, 나 원래 손재주 없잖아 하며 쑥스럽게 웃던 그 밤의 기억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 이 시계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 아마 아침까지 멈출 수 없을 테니까. 지수는 시계를 다시 수건에 감싸 서랍 깊숙이 넣고 서랍을 닫고 옆에서 자고 있는 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를 닮은 코, 민우를 닮은 볼의 보조개. 이 아이의 얼굴 안에 민우가 살고 있다는 것이 지수에겐 축복이면서 동시에 견뎌야 할 무게였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동안 지수는 식당을 옮겨 다니며 일했어요. 조리보조, 서빙, 설거지, 뭐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 월급이 조금씩 올랐고 그 조금씩의 차이가 별이의 학원비가 되고 교복값이 되었어요. 지수의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점점 아파왔지만 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하며 웃으면 그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별이가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이었어요. 지수가 퇴근 후 빨래를 개고 있는데 별이가 엄마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서랍에서 나왔는데. 지수가 고개를 들자 별이의 손에 쑥색 시계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접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별이는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색 봐, 쑥색이야? 가죽도 엄청 빈티지하고. 엄마, 이런 거 갖고 있었어? 처음 보는 건데. 지수는 별이에게서 시계를 돌려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별이는 벌써 시계를 자기 손목에 대보고 있었어요. 나 이거 차면 안 돼? 엄마, 진짜 너무 예쁜데. 요즘 이런 빈티지 시계 엄청 유행이거든, 놔줘. 제발, 응? 지수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민우와 자신 사이에 남은 마지막 물건이고 이걸 내주는 순간 자기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별이야, 그건 안 돼. 엄마 거니까 제자리에 갖다 놔. 지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별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잠깐 움찔했지만 시계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어디서 산 건데? 엄마가 안 차잖아. 서랍에만 넣어두면 아까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산 건데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종로 뒷골목비를 피해 들어간 시계방에서 네 아빠와 함께 샀다고. 네가 모르는 네 아빠가 이 시계 뒷면에 북두칠성을 새겨줬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별이가 시계를 손목에 채우고 팔을 쭉 뻗으며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수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별이가 시계를 차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22년 전 같은 시계를 차고 팔을 쭉 뻗어 감탄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별이가 놀라며 엄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물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지수는 별이의 손목 위에 채워진 쑥색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네가 차. 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진짜 놔줘도 돼? 지수는 별이의 손목을 잡고 시계의 버클을 다시 한번 단단히 채워주었습니다. 별이의 손목은 자기보다 가늘어서
가죽줄이 한 칸 더 조여졌어요. 지수는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해.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별이가 알았어, 엄마. 절대 안 잃어버려. 하며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감탄하듯 들여다보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에는 여전히 눈물 한 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가 잠든 뒤 지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텅 빈 서랍을 바라보았어요. 시계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건만 접혀 있었죠. 지수는 그 빈자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계를 내준 것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계가 자기 손을 떠나고 나니 2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우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민우 씨를 많이 닮았어. 웃는 모습이 특히.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지수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텅 빈 서랍을 향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 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오직 성실함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온 시간. 새벽에 일어나 아이 밥을 차리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돌아와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아이가 잠들면 서랍 속 시계를 잠깐 꺼내보는 것. 그것이 지수의 22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별이에게 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아빠가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지수는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들게 지어진 것인지 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지수의 몸은 결국 한계를 맞았어요. 무거운 솥을 옮기다 허리가 꺾이듯 무너져 내린 그날, 지수는 식당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건 별이에게 오늘 저녁을 해줄 수 없겠다는 걱정이었어요. 별이가 엄마 대신 국밥집에 나가게 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지수는 누워서 딸을 말렸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계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 날 저녁, 민우는 국밥집 맞은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 구석 전봇대 옆에 서서 국밥집 유리문 너머로 별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뚝배기를 나르며 손님에게 웃어 보이며 빈 그릇을 치우는 별이의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우는 별이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별이의 어머니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별이가 앞치마를 벗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운동화 끈을 한번 고쳐 묶은 뒤 골목 반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업가로서 온갖 거래와 협상에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누군가를 미행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거세서 별이가 혹시 뒤를 돌아볼까봐 걸음을 늦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별이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넜어요. 버스를 탈 줄 알았는데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우는 뒤에서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왜 버스를 안 타지? 교통비를 아끼는 건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15분쯤 걸었을까? 큰 길에서 골목으로 한 번, 골목에서 더 좁은 골목으로 한 번 꺾어 들어가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했던 상가 건물들이 사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빌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좁은 골목이 나타났어요. 가로등은 2개 중 하나가 꺼져 있었고 길바닥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배수관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 들렸고 습한 공기가 코끝에 감겼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별이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추었어요.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외벽의 타일이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 시멘트 밑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현관 옆 우편함은 녹이 쓸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별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반지하였습니다. 민우는 건물 맞은편에 서서 별이가 사라진 반지하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이 길바닥과 거의 같은 높이에 나 있었어요. 작은 창문에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수건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쪽은 습기가 차서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직 별이의 어머니가 지수라고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반지하 방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민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고 벽에는 누런 때가 묻어 있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고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눅눅하고 서늘했습니다. 민우는 계단을 반쯤 내려가다가 멈추었어요. 반지하 방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문에 손을 대는 것은커녕 시야에 문이 들어오는 곳까지만 내려가고는 계단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숨이 가빴고 손이 떨려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별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밝고 또렷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피곤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오늘 좀 바빴다. 밥 먹었어? 이어서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응, 먹었어. 너는?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지. 허리 좀 어때? 오늘은 좀 나아? 많이 나았어. 걱정 마. 많이 나았다는 말 뒤에 또다시 끙하는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아픔을 숨기지 못하는 그 소리가 민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별이가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까보다 한 톤 가벼운 수다를 떠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오늘도 그 아저씨 왔어. 어떤 아저씨? 전에 말했잖아. 나랑 똑같은 시계 차고 있는 아저씨. 시계 아저씨. 오늘도 국밥 시켜놓고 한참 앉아있다 가셨어. 근데 이상한 게 오늘 내 시계를 또 한참 보시더라. 슬픈 건지 아픈 건지 아무튼 되게. 그런 얼굴. 그 전에 시계 뒷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을 때도 눈물 흘리셨거든. 이상하지? 남의 시계 보고 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 문 뒤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별이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 잠깐 멈추었고 그 사이에 민우는 자기 숨소리가 너무 큰 건 아닌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래, 신기하네.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구나. 그렇지? 나도 진짜 신기했어. 근데 엄마, 그 아저씨 되게 좋은 사람 같아. 계단 벽에 기대어 서 있던 민우는 주머니에서 꺼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어요. 입을 막은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꽉 감았어요. 문 하나 뒤에 지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느꼈던 외로움이 지수가 견뎌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민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물리적인 고통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문 안에서 별이가 엄마 나 씻고 올게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눈가를 소매로 훔치고 떨리는 다리를 끌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민우는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도시의 하늘은 오늘도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별은 거기 있다는 것을. 지수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민우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닦아도 자꾸 새로 흘러내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밤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반지하 계단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밤새 운 탓에 눈이 부어 있었고 볼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건 22년 전 지수를 잃고 빈 자취방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26살의 민우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장을 열었어요. 양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민우의 손은 옷장 구석에 있는 낡은 면바지와 수수한 점퍼를 향했습니다. 넥타이도 구두도 시계 빼고는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았어요. 지수 앞에 서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알고 있는 민우,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고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나눠 먹던 그 민우로 가고 싶었어요. 집을 나선 민우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어젯밤 별이를 따라갔던 그 동네로 향했어요. 그리고 빌라촌 근처 작은 죽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침 장사를 막 시작한 죽집에 들어가 전복죽 2그릇을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국에 들러 허리 통증에 좋다는 파스와 진통제를 샀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죽과 약을 양손에 들고 골목을 걸어가는 민우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요. 어젯밤에 걸었던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낮에 보니 밤보다 더 초라한 풍경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빌라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골목 바닥에 갈라진 시멘트 사이로 잡초가 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복도의 형광등은 낮인데도 지직거리며 켜져 있었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방문 앞에 섰어요. 문 안에서 별이가 무언가를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죽과 약을 든 비닐봉지를 왼손으로 옮겨 잡고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움직이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가 다가왔고 문이 열렸어요. 별이었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문 앞에 민우를 올려다보았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시계 아저씨? 여기를 어떻게... 별이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높아졌어요. 국밥집이 아닌 자기 집 앞에 단골 손님이 서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민우는 비닐봉지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아침에 죽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별이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야, 네 하며 반쯤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아저씨, 우리 집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야, 누구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우의 몸 전체가 굳어졌어요. 나이가 들어 조금 낮아졌고 아픈 사람 특유의 가라앉은 톤이 섞여 있었지만 민우는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별이가 안쪽을 향해 대답했어요. 엄마, 국밥집 단골 아저씨야. 엄마 아프다고 했더니 죽 사가지고 오셨어. 국밥집 단골? 방 안쪽에서 이부자리를 밀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는 듯 끙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무언가를 짚고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어요. 별이가 엄마 누워있어 하며 안쪽으로 가려 했지만 이미 방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문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비닐봉지를 쥔 손에 땀이 배어 손잡이가 미끄러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귀에는 자기 심장 소리만 울렸어요. 별이가 비켜서고 방 안쪽에서 한 여자가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수였어요. 지나간 세월이 지수의 얼굴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24살 때의 팽팽하던 볼은 수척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잔주름이 여러 겹쳐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여 있었고 한쪽 손으로 허리를 짚은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은 몸이 많이 상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버텨온 시간이 이 사람의 몸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인매가 바뀌고 볼이 수척해지고 이마에 주름이 졌어도 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깊고 또렷한 눈동자. 22년 전 분식집에서 오늘도 같은 거요? 하며 웃던 24살의 지수와 똑같은 눈이 지금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도 민우를 보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지수의 눈동자가 천천히 훑었어요. 수수한 점퍼, 낡은 면바지, 비닐봉지를 든 손, 그리고 그 시선이 민우의 왼쪽 손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달코해진 쑥색 가죽, 빛이 바랜 구릿빛 테두리. 22년 전 자기가 골라주고 민우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던 그 시계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벽에 기대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몸이 기울었고 별이가 엄마 하며 황급히 지수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별이의 부축에도 시선을 민우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입만 벌렸다 다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민우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찾아 헤맸다는 말,
왜 혼자 떠났냐는 말. 그동안 쌓인 말들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와 숨통을 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는 엄마 팔을 잡은 채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침묵을 깨뜨린 건 지수였어요. 지수의 시선이 민우의 손목이 시계에 고정된 채 입술 사이로 간신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도 이걸 차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직도 차고 있었냐고 묻는 그 한마디가 민우의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울음으로 젖어가고 있었지만 애써 웃어 보이려는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 헌시계 진작에 버리고 좋은 거 찼을 줄 알았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한참을 고개만 저었어요. 비닐봉지를 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정말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어? 지수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인 지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결국 목 깊은 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별이가 당황하며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왜 울어? 이 아저씨 누구야? 엄마, 왜 그래?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삼키느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하 방문 앞에서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말없이 울고 있었어요. 한참 후 민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이었어요. 부드럽고 가늘었던 손가락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 튀김에 데인 흉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고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물에 담그고 그렇게 일해온 손이었어요. 민우는 그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민우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고 민우는 더 세게, 더 단단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이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2년 전과 똑같은 각도로 약간 올려다보는 그 눈이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 씨, 진짜 당신이야? 그 물음에 민우는 지수의 손을 잡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거 아니야. 내가 떠난 거잖아. 내가 먼저 등을 돌렸잖아. 아니야.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그 뒤로 후회만 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랍 속 시계를 꺼내 들고 앉아있던 밤들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버텨온 새벽들이 아이를 안고 아빠 없어도 괜찮아라고 웃어 보이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지수의 숨을 막았습니다. 민우는 지수의 거칠어진 손을 놓지 않은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길 잃게 하지 않을게. 이제 내가 네 북두칠성이 되어줄게. 지수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울음이 좁은 반지하 복도에 터져나왔어요. 별이는 엄마 옆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이렇게 우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았어요. 평생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엄마가
이 낯선 아저씨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별이의 눈에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고였어요. 좁고 습한 반지하 복도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만히 퍼져나갔어요. 반지하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 위에 길고 옅은 빗줄기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민우의 손목과 별이의 손목 위에 채워진 두 개의 쑥색 시계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수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반지하 방에서 파스와 진통제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던 지수의 허리는 병원 검사 결과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해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까지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민우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솥을 옮기다 무너진 허리. 그 솥을 혼자 들어야 했던 이유,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끝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민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술비도 입원비도 민우에게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민우와 나란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 나 아무한테도 손 안 벌리고 살았어.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민우는 지수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혼자 버텨온 시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려는 거야. 네 곁에 있는 것, 그게 전부야. 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혼자 짊어져 왔던 무게가 한 뼘만큼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지수는 일주일간 입원했고 민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에 죽을 사들고 와서 지수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낮에는 회사 업무를 보다가 저녁이면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의 침대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밤을 보낸 날도 여러 번이었어요. 좁고 딱딱한 간이 침대였지만 대저택의 넓은 침대보다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지수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민우에겐 충분했으니까요. 별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과일을 깎아주고 엄마 베개를 고쳐주고 민우가 사온 죽을 데워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갔어요. 별이가 민우에게 직접 물어본 건 지수의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잠이 든 틈을 타 별이가 민우에게 병실 밖 복도로 나가자고 했어요. 자판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은 별이는 캔커피를 하나 뽑아 민우에게 건넨 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캔커피를 양손으로 감싸쥔 채 정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민우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어요. 별이의 눈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알아야 하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캔커피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별이를 마주 보았어요.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별이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는 별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건데 어떤 반응이든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별이가 한 말은 민우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가 서랍에서 시계 꺼내 볼 때 나 사실 몇 번 본 적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돌려 별이를 보았어요. 별이는 여전히 복도 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에 잠깐 깼는데 엄마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시계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무 표정 없이 시계를 한참 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게 뭐야? 하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이야. 그러셨어. 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을 새벽에 혼자 꺼내보지는 않잖아요. 엄마한테 중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내 아빠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이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아니 아빠. 원망은 안 할게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요. 엄마 다시는 혼자 두지 마세요. 엄마가 시계 꺼내 들고 혼자 앉아있는 새벽은 이제 없게 해줘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이가 울지 마요. 아빠도 울면 나까지 울잖아 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채 끝나기 전에 별이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복도의 자판기 앞 벤치에서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수가 퇴원한 뒤 민우는 지수와 별이를 반지하 방에서 데려왔어요. 지수는 또다시 괜찮다고 거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괜찮은 건 알아. 근데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 말 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가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어요. 세 사람의 생활은 조용히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넓은 집에 세 사람이 함께 사니 적막하기만 했던 공간의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별이가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며 나왔어 하고 외치는 소리, 지수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별이야, 밥 먹어 하고 부르는 소리, 민우가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오늘 반찬 뭐야 하고 묻는 소리.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소리들이 민우에게는 들어보지 못한 음악이었습니다. 지수의 허리는 재활을 거치며 서서히 나아갔어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혼자 일어나 부엌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날에는 동네를 산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팔을 내밀면 지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민우의 팔에 자기 손을 올려놓게 되었어요. 별이는 민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저씨, 아니 아빠하고 입을 오물거렸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빠, 나 용돈하고 손을 벌리는 별이에게 민우가 지갑을 통째로 건네려 하면 지수가 그러면 벌은 나빠져 하며 말렸고 세 사람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 가족에겐 기적과 다름없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작은 상자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별이 줄 거 있어. 별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새 쑥색 가죽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별이가 차고 있는 것, 민우가 차고 있는 것과 같은 짙은 쑥색 가죽의 구릿빛 테두리. 하지만 가죽은 닳지 않아 빳빳했고 구릿빛 테두리에는 광택이 살아있었어요. 별이가 시계를 들어 올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엄마 시계랑 똑같은 건데 대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그 시계방은 이제 없지만 비슷한 시계를 찾아서
가죽줄을 같은 색으로 맞췄어. 이번엔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좀 더 반듯하게 새겼어. 별이가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금속 뒷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7개의 점. 북두칠성이었어요. 이번에는 투박하게 파인 구멍이 아니라 깔끔하게 각인된 별자리였습니다. 하지만 4번째 별 옆에 작고 삐뚤게 파인 점 하나가 일부러 남겨져 있었어요. 이건 뭐야? 하나 삐뚤어진 거 아니야? 민우가 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원래 우리 시계엔 다 삐뚤어진 데가 있어. 아빠가 손재주가 없거든. 네 것도 하나쯤은 삐뚤어야 우리 가족 시계지. 별이가 웃음을 터뜨렸고 지수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별이가 새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채우고 왼쪽 손목에는 엄마에게 받은 낡은 시계를 그대로 차고는 양팔을 쭉 뻗어 보였어요. 어때? 나 이제 양쪽 다 시계가 있어. 민우와 지수가 동시에 웃었어요. 별이가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는 모습 뒤로 거실창 너머 저녁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지수의 허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민우가 천천히 부축하며 계단을 올랐고 별이가 돗자리와 담요를 들고 앞서 뛰어갔습니다. 옥상에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위로 도시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건물의 조명이 하늘을 뿌옇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맑은 밤이었고 한참을 올려다보니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별 몇 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저거 북두칠성 아니야? 아빠, 저기 봐. 민우는 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올려다보았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빛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 별들은 분명 거기 있었어요. 민우는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수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손목에서 3개의 쑥색 시계가 밤 공기 속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죽이 달아해진 민우의 시계, 손때가 베어 부드러워진 지수의 시계, 그리고 아직 빳빳한 새 가죽이 반짝이는 별이의 3번째 시계. 3개의 시계가 제각기 다른 세월을 머금고 있었지만 째깍거리는 소리만은 하나로 겹쳐 울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별이가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째깍, 째깍, 째깍. 3개의 시계가 나란히 소리를 냈습니다. 22년 동안 따로 흘러가던 시간이 이제야 하나의 박자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희미하게 빛나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옥상 위로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멈췄던 시계가 다시 흐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함께 나의 사연 이야기 채널에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